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최악의 폭염이 덮친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기상관측일에 역대 2위인 38.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39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문건에선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공동보도문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청와대가 중국까지 참여하는 남북미 중에 4자 종전 선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경기 불황에 핵심 상권은 물론 외식 창업자들이 몰리는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마저 한산합니다. MBN이 무너지는 자영업계의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빵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빵 하나당 각설탕 2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트랜스지방 함량까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오늘 최고 기온이 38.3도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38.4도였으니 불과 0.1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내일은 39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니 그럼 내일이 역대 최고가 되겠죠.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놀이공원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얼음물을 얼굴에 대며 더위를 견딥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나오니까 많이 덥고요. 땀이 비오는 흘러내리긴 하는데. 인근 호숫가를 걷는 관광객은 아예 웃옷을 벗었고 너도 나도 그늘로 피신했습니다. 이곳 호숫가는 평소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오후 4시가 다 돼가는 현재 아직도 온도계가 3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은 38.3도를 기록해 지난 1994년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더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강원 영월군과 홍천군은 38.5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 누적된 열기,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태풍 종다리에서 태백 산맥을 넘어온 고온 건조한 공기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1일은 북동풍과 지형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서울과 춘천을 포함한 중서부 내륙의 낮 기온이 39도를 넘겼고 그 밖에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내륙도 38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한편 기온 수준과 취약 연령 비율, 소방 인력 등을 고려할 때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뒤를 이었고 가장 덜 취약한 곳은 강원 화천군으로 분석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켜는 분들, 이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크시죠. 누진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잠을 못 자고 보채는 아기를 생각하면 밤에도 에어컨을 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앞섭니다. 네, 걱정이 돼서 계속 애들 없을 때는 또 껐다가 자면 끄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실제 4인 가구가 1.8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은 대부분 최고 구간의 요율이 적용돼 17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2년 전 최대 11배 넘게 증가했던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3배수로 줄였지만 부담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 7, 8월만이라도 누진제를 없애달라는 등 전기요금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 상황에 준하는 만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다각적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한시적 요금 인하의 폭과 대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410개 문건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196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해주겠다며 사실상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들어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먼 나라 얘기였던 거죠. 먼저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196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청와대를 입법 주체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법원이 도입되더라도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한다면서 그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피고인, 행정사건 전체를 적시했습니다. 상고법원을 도와주면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은 모두 대법원이 나서서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사건 분류 단계에서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활용하면 정보 의견이 대부분 수용되고 반영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고법원이 설치된다면 실질적 인사권을 청와대에 주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판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상고법원 판사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을 전담하고 상고법원 인사권도 청와대에 주는 등 사실상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풀이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검토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법원 행정처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여론에 따라 판결을 하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개헌에 대해서도 우군을 확보하라고 한 겁니다. 민경현 기자 보도합니다.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파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통령 하야에 대해선 극히 희박하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과 집회 규모만으로는 하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론에 따라 이후 하야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문건엔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한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여론을 고려해 대북과 경제, 노동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판결을, 정치적 문제는 진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촛불 집회를 금지시킨 당시 경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린 건 시적절하다는 평가도 담겼습니다. 실제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 행진을 허용하는 등 집회에 대한 진보적인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보다 앞서 개헌 정국에 대한 대응 전략도 나왔습니다. 과거 사례를 들며 대법원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등 사법부의 불리한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특히 대법원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을 분류하고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홍보 전략을 짜면서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법원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상고법원이 좋다는 식의 웹툰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시키자는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상고법원에 대해 지난 2014년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국민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이기적인 국민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며 또 한 번 이기적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수천만 원을 들여 영상과 웹툰을 만들자는 계획도 있습니다. 상고법원을 홍보하기 위해 대법원이 기록으로 가득 차 폭발하는 내용을 담자는 황당한 영상 제작 계획은 물론 웹툰을 만들어 현재 국민이 대법원의 늦은 일처리를 싫어하고 상고법원이 만들어진 뒤 만족하는 모습을 담자는 데모까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무슨 돈으로 당시 계획을 실행하려 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특수활동비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뒤에서는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인식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민은 점점 분노가 커져가는데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법원이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거든요. 검찰이 부산 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을 보기 위해 대법원에 신청을 했지만 또 거부당했습니다.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사법농단도 전례가 없었긴 마찬가지죠. 김순철 기자입니다. 검찰이 부산 스폰서 판사 수사와 관련해 건설업자 정모 씨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달라며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불어 사유를 공문으로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씨는 조현호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다가 법원행정처가 정 씨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문건에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공판을 한두 차례 더 진행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 실제 항소심이 문건대로 진행돼 의혹을 키운 바 있습니다. 정 씨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가 불거진 부산고법 문모 판사는 법원 행정처로부터 구두 경고만 받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 행정처가 정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설득해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고 재판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지만 지난 27일 법원은 문 전 판사의 사무실과 현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번번이 기각하면서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조성진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17차례입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여기에 영장 전담 판사가 의혹 관련자와 함께 근무한 이력까지 공개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는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하고 본안 심리도 특별재판부가 맡아야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현직 법관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도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특별재판부가 도입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별재판부 도입은 법원 내 결정사안인 만큼 대법원장의 의지가 관건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보니 정치권에서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벌써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는데 피고인이 거부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제한한 현행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배심원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놓고 특별재판부 도입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방증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 조성진입니다. 47일 만에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 하지만 공동보도문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견이 컸던 걸까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정 기자, 공동보도문이 안 나왔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회담은 1시간 전쯤 모두 끝났고 지금은 판문점에서 우리 측 수석 대표의 언론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공동 보도문 도출은 실패됐습니다. 오늘 논의한 사안은 크게 3가지인데요. JSA라고 부르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 즉 DMZ 내 경계 초소의 시범적 철수 그리고 역시 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추진입니다. 공동 보도문이 없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이걸 하겠다는 합의 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담에 성과가 없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 세 가지 사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시적으로 양측이 합의한 건 없지만 대화의 끈은 끊기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들어 남북의 많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보도문이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당분간은 많은 해석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공동 보도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남북 간의 의견 차가 컸다는 걸 의미하겠죠. 최근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쟁점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회담이 시작하기 전부터도 북측 대표는 이 종전선언 문제부터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추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 시작 전에 북측 대표가 갑자기 남측 언론의 보도를 받다며 말을 꺼냅니다. 미국을 흔들다가 잘 안 되니까 이번에 남측을 흔들어서 종전선언 문제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공개된 모두 발언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해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심지어 회담 시작하기도 전에 판문점 선언 당시 남북 정상이 심은 나무를 둘러보는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군사회담도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종전선언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과 행보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도 종전선언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그럼 북한 측에서 혹시 종전선언에 대해서 먼저 언급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예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이른바 ARF에 남북미뿐 아니라 중일러도 참석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과연 종전선언이 남북미 3자 선언이 될지 아니면 중국도 합류하는 4자 종전선언이 될지 여기에도 관심입니다. 양재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극비 방한을 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청와대도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애초 예상됐던 남북미에 중국까지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자가 될지 4자가 될지 봐야 알겠지만 4자 종전선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종전선언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이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올해 안의 성사 여부에 더 주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이달 중순 양재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극비방한해 정용 안보실장을 만났을 때도 종전선언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산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다며 양국 현안을 논의했으며 합의가 있었던 자리는 아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에 부정적이고 아직 논의 중이란 점에서 말을 아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최근 국정원에 합류한 박선원 전 중국 주재 상하이 총영사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설득해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고 제자리 걸음 중인 종전선언 논의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북한 항공기 5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 사이를 오갔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오간데 비춰보면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원미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북한 고려항공 소속 수송기 3대와 여객기 2대가
어제 하루 잇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도착했다 돌아갔습니다. 통상 월요일과 금요일 각 한 번씩 주 2회만 운항해온 구간이어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배경을 두고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번에 운항한 수송기 3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해외 방문 때 경호 리무진을 운송했던 기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여객기 2대 중 1대는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와 같은 기종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운항이 김 위원장의 방러 준비와 연관됐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오는 9월 11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 상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를 방문하고 여기서 북러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에 이제 다자 외교에 첫 데뷔하는 이런 모양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에 앞서 지난 9일엔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포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김 위원장의 방러가 확정된 게 아닌 만큼 북러 간 경협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러시아에서 일하다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 또 BMW 차량에서 운행 중 불이 났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28번째. 유독 한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자 BMW 측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국내에서 자기네 차가 많이 팔려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궁색한 말이죠. 선한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오늘 또 불이 났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28건이 발생했지만 해외에선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만 사고가 나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BMW 측은 많이 팔려 그렇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BMW 520D 모델이 특히 굉장히 많이 팔린 모델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위험이 높다는 부분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명쾌한 설명 없이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만 말합니다. 장기적인 검토나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부품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여름에 발생을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부와 BMW가 지금까지 밝힌 화재의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결함 사실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결함이 발생했는지는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제조사를 확인해보니 EGR을 구성하고 있는 밸브와 쿨러 등 각 부품의 제조사는 국내외 차량이 같았습니다. 따라서 BMW가 까다로운 우리나라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찾는 것이 맞는다고 볼 수 있고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만큼 BMW 측의 솔직한 화재 원인에 대한 고백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또 문제는 리콜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책임을 미룰수록 판매 수익이 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놔둘 수밖에 없는 우리 리콜 제도의 허점도 문제고요.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BMW 화재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15년입니다. 리콜까지 3년이 걸린 겁니다. 이 같은 늑장 리콜의 배경엔 정부의 무능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제조사 같은 권한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든지 원인 불명해.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들은 너무 좋죠. 원인 불명이라는데. 해외 완성차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은 제재 자체가 약한 탓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업체의 과실이 드러나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이 따릅니다. 2009년 있었던 도요타의 급발진 문제에선 1조 3천억 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된 고객 배상을 포함해 28조 원 규모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수백억 원에 그치는 우리나라 과징금 규모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량 한 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위험성이나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한 다음에요. 그걸 갖다 판매사량 차량 대수대로 그대로 곱하기를 해버려요. 우리나라도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규정이 있지만 결함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직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재벌 개혁과 관련된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을 구한 게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그동안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친분을 부인해왔기에 그의 진술과 배치되는 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과 관련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앞두고 당시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에 접촉한 정황이 특검팀에 포착됐습니다. 드루킹이 최근 특검에 제출한 USB에 해당 연설을 닷새 앞두고 김 지사가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냐며 연락한 메신저 내용이 담긴 겁니다. 목차라도 무방하다라는 김 지사 메시지에 드루킹은 작성해서 들고 가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두 사람이 여의도 국회 앞 식당에서 만난 정황이 담긴 대화는 물론 연설 당일에는 반응을 두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대화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이 드루킹을 7번째로 소환해 보강 조사를 하면서 김경수 지사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정책 자문 구한 적 있습니까? 김경수에게 재벌 개혁 방안 부과. 자문을 구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드루킹과의 친분 관계를 부인했던 김 지사 해명의 신빙성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계엄령 문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무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발했고요. 최형규 기자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2004년 문건의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6년 대응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대응 문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진위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의혹을 제기하자 기무사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무사는 2016년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도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문제점을 짚어봤지만 계엄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기무사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선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며 군기밀이 어떻게 군인권센터에 손쉽게 넘어가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군인권센터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앞으로 계엄령 문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자당 단속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무사와 군인권센터의 반발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 진상규명 TF를 만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간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약점으로 잡는가 하면 이재명 때리기를 놓고도 갑론을박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송영길 의원입니다. 올해 56살인 본인이 세대 교체의 적임자라며 60, 70대인 이해찬, 김진표 의원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때가 되면은 죽은 세포는 물러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돼야 그 신체가 건강하고. 특히 이 의원을 향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보다 선배인 이해찬 의원을 부담스러워할 거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북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격의 없이 대화하는 관계라며 오히려 소통이 더 잘 될 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연일 이재명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더 확산되고 새로운 의혹까지 또 제기되고 하니까 이 문제는 선당 후사의 자세로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타당한 지적이라는 주장과
친문 표심을 의식한 정치 공학적 행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전당대회를 한 달 남짓 앞두고 바른미래당 역시 당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데 난데없이 안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 그러니까 이 안심 얘기가 나오자 그건 정육점에 가서는 알아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오는 9월 2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 이른바 안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3일 일부 안 전 의원과 가까운 당내 인사들이 안 전 의원의 싱크탱크인 옛 미래사무실에서 비공개 모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대표로 손학규 상임고문이 거론되면서 안 전 의원 측근들이 손학규 지원 사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오직 팔 것이라고는 안심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푸주간이나 정육점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참석했던 이태규 사무총장은 당내 현안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와 참석했고 전대 관련 여러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 사무총장은 사람 이름도 거론하면 안 되느냐며 문제가 된다면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영환 전 의원, 김철근 대변인도 당권 도전 의지를 보여 안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비해 옛 바른정당 쪽에서는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지역위원장으로 후보군이 추려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지난 3월 부산 해운대에 건설 중인 초고층 건물 LCT 56층에서 구조물이 떨어져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 기억하시죠? 그런데 참사 직후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시공사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계단을 내려온 남성 2명이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룸사롱으로 향합니다. 서로 팔짱을 낄 만큼 친한 사이처럼 보이는데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지청장과 포스코건설 관계자입니다. 이날은 부산 LCT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지자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낮엔 시공사 관계자를 조사하고 밤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성접대까지 받은 겁니다. 이날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건설사들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에 근무지였던 대구 등지에서 한 20차례 정도 향응을 받았고 부산에 부임한 이후에도 향응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근로감독관 5명도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유착 관계 때문에 안전관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LCT 참사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소속 4급 공무원 김모 씨를 구속하고 건설업계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그룹 세시봉으로 잘 알려진 가수 윤형주 씨가 횡령 혐의로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에 물류단지를 짓겠다며 12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는데 직접 가보니 논밭만 있었다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마을. 푸른 논이 펼쳐진 이곳에 복합 물류단지를 짓겠다며 가수 윤형주 씨가 나선 건 지난 2009년부터입니다. 사무소 했는데 윤형주가 나와서 그랬다는데 뭐 우리네가 뭐 손에 그 비치겠냐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뭐야 뭐 다 쳐서 돈 드릴 거라고 그랬다는데. 윤 씨는 시행사를 운영하며 12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지만 사업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던 곳은 10년 가까이 착공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시행사 관계자와 투자자들은 윤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회사 돈 11억 원을 들여 서울의 고급 빌라를 사들이고 3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씨 측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회사 돈을 썼을 뿐이라며 검찰에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언제부턴가 기부를 해도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졌죠. 불화독을 돕는다며 기부금 120억 원을 받아 횡령한 단체의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등장하더니 꿈을 살리는 만원의 기적이란 문구가 나옵니다. 동참해달라는 독려 문구와 후원처 번호도 보입니다. 불우아동을 후원하는 기부단체 새희망 씨앗의 홍보 영상입니다. 약 5만 명의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부금을 모았지만 실제 후원한 금액은 전체 기부금의 2%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12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횡령해 외제차를 사고 요트에서 파티를 여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법원이 이 단체의 회장 윤모 씨와 대표 김모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피해자들이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의 기부 문화에도 이들이 해를 끼쳤다며 징역 8년과 2년을 각각 선고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 이영학 사건을 비롯해 기부를 사적으로 가로채는 일들이 잇따르면서 기부 문화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부한 돈을 모아놨는데 다 횡령해 가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내키지가 않아서 그런 적이. 이번 판결이 사그라지는 기부 문화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한 명당 5만 원에서 10만 원. 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심지어 노숙자도 상관없다. 무조건 데려만 오면 돈을 주겠다. 무슨 인신매매라도 하는 것 같은 이곳은 기가 막히게도 병원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누구든지 환자를 데려오기만 하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요양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수술한 환자,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노인성 질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곳인데 아무나, 그야말로 엉뚱한 사람들까지 환자로 입원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국내 요양병원은 환자 상태가 중하든 경하든 병원비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 1인당 하루 최고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무려 150만 원이나 되죠. 요양병원 입장에선 이렇게 눈먼 돈이 짭짤하기 때문에 치료는 뒷전이고 막무가내로 노숙자까지 환자로 둔갑시켜 나라 돈을 다 내는 겁니다. 심지어 인천 강화의 한 요양병원은 노숙자를 무려 300여 명이나 입원시켰다가 적발됐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양병원 숫자가 10년도 안 돼 2배로 늘고 진료비는 1,000억 원에서 무려 4조 7천억 원으로 5배나 급증하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부정 수령한 금액만도 한 해 8천억 원에 달하는 걸 보면 요양병원을 복지시설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이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 없는 의료진, 양심 없는 환자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병원과 이런 걸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하는 정부일 겁니다. 환자는 아픈 사람, 병원은 치료받는 곳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해봅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경기 불황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주요 상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과 명동조차도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비싼데 관광객은 줄고 인건비는 오르고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 가로수길 한쪽에서 한 식당의 폐업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핵심 상권으로 불리는 곳이지만 주변엔 몇 개월씩 비어있는 공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명소인 서울 명동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메인 거리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도 거리는 한산하고 곳곳에 임차인을 찾지 못한 공실이 넘쳐납니다. 여기가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는, 일단 여기 사람이 유입이 잘 안 되니까요. 거의 들어오려고도 안 하겠죠. 홍대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이우명 씨도 최근 장사가 안 돼 폐업까지 고민 중입니다. 최저임금이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240, 50을 줘야 됩니다. 임대료 비싸죠, 인건비 비싸죠, 남는 게 없습니다. 경기 불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내놓으면서 서울 주요 상권의 공실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영업을 하기 어려운 불황의 허덕이는 자영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조그만 식당을 열려는 사람들은 주방용품을 사러 서울 황학동 거리를 찾게 됐는데 이곳도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재래시장에서 노점을 시작한 34살 봉광덕 씨. 구청의 도움으로 적은 임대료만 내며 이곳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금전적인 것 때문에 더 좀 작게 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점포를 운영했다면 아마 임대료 이런 거로 되게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동네 발길이 끊긴 상점엔 중고로 나온 주방용품들이 팔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상인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도 팔러 오는 사람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장사가 되겠어요.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나가는 것도 없고 IMF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IMF 때는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지난해 하반기 한 달 평균 78,500여 곳의 음식점이 문을 닫아 새로 문을 연 업소의 숫자를 앞섰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업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어깨를 부딪히지 않으면 걷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던 거리는 상인들의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부산에 이어 이번엔 광주에서 학생들의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가해 교사 11명의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만 200명이 육박하는데 이 학교는 3년 전에도 성비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 측은 책임을 학생 탓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윤기란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 18일. 드디어 터진 것 같은데 우리 전부터 다리 예쁘다 막 이런 말도 하고 엉덩이 한번 때리고 그런 것도 교육청이 전교생 86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무려 180여 명.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1명으로부터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책임을 학생 탓으로 돌립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런 또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왜 안 했냐. 신고하고 했는데 신고를 안 했냐. 해당 학교는 지난 2015년에도 교사 2명이 연루된 성비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을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교 측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조치만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징계 결과만 받고 관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성비위였는지 어쨌는지 이런 부분. 가해 교사 11명은 출근이 정지됐지만 3학년 학생들은 담당 교사 없이 수능을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하루 평균 4.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중 2.5명은 폭 9m 미만의 집 앞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행자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운전자가 좁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도심부 속도 제한을 현행 60km에서 50km로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서울의 몇몇 구간에서 실험을 해보니 2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망 가능성은 무려 30%나 줄었고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2분만 천천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빵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시중에 판매하는 빵을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빵 하나에 각설탕 22개만큼의 당이 들어있었습니다. 트랜스 지방도 많았고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은 바쁜 일과 중 간단하게 식사를 해야 할 때 주로 달콤하고 포만감을 주는 빵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바쁠 때 특히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특히 뭐 크림 같은 거 들어있거나 많이 달게 느껴집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빵 30개의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실제 조사한 빵의 평균 당 함량은 66.9g, 당이 각설탕 22개만큼이었습니다. 100g당 함량으로 바꿔봐도 가공식품 일일 섭취 권고량의 37.2%나 됐습니다. 게다가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빵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임으로써 동맥경화의 진행을 촉진합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이 그럼에도 베이커리 매장 빵은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조차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에서 판매되는 가공빵에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빵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당류나 트랜스지방 함량 확인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내일부터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최대 월 14만 원의 생계급여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16,000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카누 용선과 조정 선수들이 첫 합동훈련을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첫 훈련이 메달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깔끔한 흰색 유니폼을 입은 남북한 카누 용선 선수들. 뒤이어 조정 단일팀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을 3주가량 앞두고 진행된 첫 단일팀 훈련. 거리낌 없이 웃고 대화를 나누는 남북한의 선수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와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계속된 체육교류. 나란히 선 남북한의 모습은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함께 노를 저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짧은 기간 손발을 맞추고 대회에 임하지만 목표는 아시안게임 첫 단일팀 메달입니다. 모두가 좀 응원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다정하게 맞잡은 손, 힘차게 물살을 가리며 나아가는 패가 메달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8.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94년 1위 기록과는 0.1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8월의 시작과 함께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더워지면서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밤더위도 더 심해집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한편 태풍 종다리는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지만 남해상의 수온이 높아서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다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38도, 대구 37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오늘 밤부터 물결이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기온 26도, 한낮에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35도를 웃도는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휴가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의 셔츠가 왠지 낯익은데 알고 보니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도보 행진 때, 2016년 반려동물 희망국토 대장정 때, 그리고 지난해 휴가 때도 입었던 옷입니다. 문 대통령의 검소함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한 등산복을 6년째 입고 있고 밑창에 다 다른 구두를 신어 폐업했던 해당 구두업체를 되살리기도 했으니까요. 경제가 어려워 마음이 복잡하겠지만 지금처럼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는 그 초심만은 잃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